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고품질의 약을 비싼 돈 주고서 몰래 구해서 몰래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중독이 돼도 표가 안 나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뭐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정도로 중독이 돼도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눈에 들띄는 거예요. 진짜 심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체감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알코올 소비량도 옛날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술이 그렇게 재미있는 게 아닌 그런 아이템이니까 중독이 되는 친구들도 줄어들고 있죠. 알코올 중독으로 시작을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중독으로 옮겨가게 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딱 하나의 분야만 중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중독성 물질이나 행위에는 완전히 멀쩡하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보통 하나가 중독이 되면 다른 거에도 중독이 취약하게 되고, 또 알코올 중독이 치료하기 힘든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까지 혼자 사는 거죠. 관심을 가져주는 존재만 그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1인 가구가 한국에서 되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내과 의사도 변호사도 상관없이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데 고도 적응형 중독자들이 뭔가요? 고도 적응형 중독자들이다 라는 용어 자체는 조금 저희 정신과 전문의한테는 좀 생소한 용어인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저런 고도 적응형이다라고 이제 그 용어들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직업과 뭐 좋은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멋진 뭐 어떤 모습 이런 걸 갖고 있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어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에는 또 이렇게 멀쩡하게 일하는 그런 분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 사람이 이제 얼마나 사회적으로 뭐 성공했는가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이제 우린 중독에 빠질 수 있고, 그거는 뭐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누구나 다 어떤 경우에 이르게 되면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중독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특히 그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 물질, 뇌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물질을 이겨낼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게 최근에 나오는 그 합성 마약 같은 것들이고, 알코올은 뭐 워낙 오래된 물질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한잔하자, 오늘도 끝나고 뭐 한잔하자라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알코올에 노출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가랑은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중독을 좀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도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젊고 멀쩡해 보이고 뭐 멋져 보이고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누구나 중독에 딱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그 일부에서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요즘 저희 중독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오는 젊은이들 중에서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는 제가 이제 교수님보다는 경험이 많이 적지만 이제는 많이 그렇게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레지던트, 그러니까 전공의를 할 때만 해도 정말 심각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제가 많이 그래도 좀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 예전처럼 심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많이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저희 책에도 조금 써놨는데, 교수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포금을 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도 재미있는 무언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그게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마약이 재미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여러 가지 물질들, 뭐 행위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회식 문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달라져가지고 예전처럼 술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고 이런 거에 별로 재미를 많이 못 느끼는 것 같고, 쇼폰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재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이제 알코올 중독, 저희가 말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진짜 심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체감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알코올 소비량도 옛날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 같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술이 그렇게 별로 재미있는 게 아닌 그런 아이템이니까 중독이 되는 친구들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잠깐 좀 얘기하면 적응형 중독자, 고도 적응형 중독자라는 거는 아직 망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망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뭐 중독된 기간이 짧고 뭐 그래서 그런 것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많이 뜨고 있고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들과 던지기 해갖고서 뭐 위험하게 약을 구하는 거가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주 고품질의 약을 자기 비싼 돈 주고서 뭐 진짜 몰래 구해서 진짜 몰래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중독이 돼도 표가 안 나죠. 무슨 위험한 짓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뭐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정도로 중독이 돼도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눈에 들띄는 거예요. 작은 팩 소주로 시작했다가 10년 뒤에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된 여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걸까요?
이게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이고 항상 궁금해하고 또 계속 연구가 필요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확실히 뭐 작은 팩소주를 시작했다가 점점점 술의 양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또 중독에 빠지지 않는 사람마다 케바케처럼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누가 더 중독에 취약한가 그리고 누가 더 똑같이 술을 마셔도 중독에 걸리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 많이 보면 아 나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도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 나는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이제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라고 하기보다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마약 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리 내가 의지가 굳고 막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력한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중독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특히 요즘 마약이 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을 빠지는 과정은 저희 책에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처음에는 적게 마시면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한잔하고 하면은 기분도 좋고 뭔가 불안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가 그 과정을 이제 여러 번 거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뇌가 술이 없으면 불안해지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금단이라고 부르는데 금단이 꼭 인터넷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경기를 일으키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이제 이렇게 심한 금단도 있지만 사실은 마시고 싶다 생각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벼운 금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술을 안 마시면은 잠이 잘 안 오는 것도 가벼운 사실 금단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재미로 시작한 게 그게 없으면 안 되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라이킹이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재밌고 행복하고 하는 거에서 원팅 그거를 없으면 그 정말 이제 강박적으로 그게 없으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게 이제 중독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뇌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오늘은 그런 어려운 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뇌가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없으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으로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약물의 종류, 뭐 알코올이건 약이건 간에 물론 이 사용을 하다 보면 중독을 얼마큼 잘 일으키는 게 약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은 그 중독을 일으키는 그 능력이 그렇게 센 약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술은 누구나 다 먹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먹는데 그래도 알코올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매일은 아니라 정기적인 음주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음주. 너 술 먹는 사람이 됐을 때 나 술 먹고 나는 그건 정기적인 음주자 중에서 한 뭐 10% 뭐 그 정도 이제 비율이 중독이 되는 거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죠. 히로폰 같은 거는 주사를 한번 맞았다 그러면은 그건 100%. 그러니까 중독성 약물을 즐기는 것도 이제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환자분의 사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영상에서 개인적인 환자 사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긴 어렵겠지만 생각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시작을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중독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중독은 딱 하나의 분야만 딱 중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중독성 물질이나 행위에는 또 완전히 멀쩡하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보통 하나가 중독이 되면 사실 다른 거에도 중독에 취약하게 되고 이제 또 중독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술을 마시면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되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서로 또 반대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알코올 중독에 이제 점점점 빠지게 된다. 그런 만약에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나나 아니면 주변에 있다면 그분이 다른 중독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지를 또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지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체질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긴 한데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특히 알코올 중독이 이제 대물림이 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아들도 알코올 중독이 되기가 쉽죠. 물론 이게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술 먹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술을 너무 쉽게 접근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건 유전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이 잘 되는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뭐 성격 특성이 중독이 잘 되는 호기심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 뭐 자극적인 거 추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독이 잘 됩니다. 충동적인 사람이라. 내가 가까운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 나도 그런 걸 보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 저희 중독을 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질 텐데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저게 왜 좋지? 저거 왜 하지?라고 하다가 이제 나도 해보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 빠지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출 수 없게 될 때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빨리 일찍 또 병원에 오셔서 또는 뭐 정신건강 전문가한테
저한테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도 좀 점검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독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정신과 병원 그런 데 말고도 각 지자체별로 중독 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중독 문제에 대한 보건소가 비슷한 데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있지는 않죠. 네네. 있는 데는 많은데 그 중독 지원센터 같은 데 가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량이 알코올 중독을 결정하는 요소일까요? 이 질문도 사실은 저희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합니다. 나는 소주는 전혀 못 마시고, 맥주만 조금 즐기는데 나는 주량이 작으니까 중독이 아니고, 또는 나는 소주 두세 병을 마시지만, 그 이상은 내가 안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중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량으로 우리가 따지는 게,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썰을 풀고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간편하니까 양으로 중독인지 아닌지를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화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그게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도 있지만 주량만 가지고 양만 가지고 저희가 중독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있는가,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이제 이게 중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마시게 되고 간이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병원에서 황달이라고 하죠. 얼굴이 완전히 새노랗게 되고 눈도 완전히 새노랗게 돼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깜짝 놀라기도 해요. 저희들은 이제 의사니까 워낙 많이 보니까 그런 거에 놀라지 않지만, 황달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정말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라는 경고를 듣고도 어쩔 수 없이 또 술을 마시게 되는 그런 경우라면 이제 조절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술을 마신다? 이거는 이제 우리 뇌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중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양만 가지고는 우리가 중독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 유튜브에 무슨 검사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울증 검사지, 알코올 중독 검사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셀프로 체크하신 다음에 난 중독이 아니야, 난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인데 이제 병원에 오시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량이 얼마나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질문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아니다 또는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량은 개인차가 상당히 크죠. 이제 주량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술을 먹으면 술이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불쾌해지죠. 그래서 술이 주는 유쾌함과 술이 주는 불쾌함이 딱 세임 되는, 여기까지가 이제 내 주량인데, 그러니까 이전까지 술 먹는 게 즐거운데 그 다음에 술 먹으면 괴로워지는 거죠. 근데 요거가 적당한 선에 있는 사람들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네 하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될 체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별로 없어요. 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가 자기의 주량보다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알기 쉽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술 먹고 필름이 끊긴다 그러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필름 끊기는 거가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먹고서 스톱한 사람들은 필름이 안 끊깁니다. 되게 우리가 필름 끊기는 거는 내가 알아서 먹었을 때가 아니고 무슨 환영회다 그런 데 가서 강제로 술 먹이면 당했을 때 필름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때 내 주량이 넘었는데 억지로 먹어야 되니까 술이 이제 독성이 나타나서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먹었는데 필름이 끊겼더라. 이렇게 된 사람들은 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먹을 때까지도 자기가 그냥 조절이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먹었는데 필름이 끊겼다. 이런 사람들은 중독성 체질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필름이 끊기는 양이 사람에 따라 다르죠. 소주 한 병만 한 병만 먹어도 끊긴 사람이고 한 대여섯 병 먹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양으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금 사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 알코올 중독 신호, 몸에서 보내는 알코올 중독 큰일 났어라고 하는 신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신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 그거는 이제 알코올 분해 효소가 특히 아시안에서 한국인에서 적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들 아마 워낙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얼굴이 시뻘개지는 것도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겨내고 많이 마시기도 하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몸이 보내는 알코올 중독 됐어라는 신호라기보다 충분히 먹었어. 네네, 내가 먹으면 안 돼. 네, 당신은 알코올을 너무 이 이상으로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아라고 경고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내가 알코올 중독까지 빠지게 된 상황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몸에서 느껴지는 반응들인 것 같아요. 심리적인 반응도 있고 신체적인 반응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말 심한 경우겠지만 손이 술을 마신 다음날 덜덜덜 떨린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알코올 금단일 수가 있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아니면은 술을 마신 다음에 거의 항상 중간에 잠이 깨가지고 잠을 설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심리적으로는 어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오늘도 술이 또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가 사실은 내가 알코올 중독에 지금 취약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몸과 마음에서 보내는 알코올 위험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술에 내성이 생기고 금단이 생기는 문제인데요. 술 안 먹으면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멀뚱멀뚱한 거 할 때 딱 드는 거 있죠. 그때 술 한 잔 하면 잘 텐데 딱 한 잔 먹으면 자거든요. 그리고 서너 시간 자서 딱 깹니다. 근데 문제는 술이 수면 유도 효과가 수면제보다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가서 수면 잔정 처음 받아도 그걸로 못 자요. 술 먹어야지만 잡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술 못 먹으면 못 잔다, 안 먹으면 못 잔다. 이거가 이제 가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독이 상당히 확실하게 중독이 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저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할 때 수면 내시경 하지 않습니까? 수면 내시경 할 때 수면제, 마취제를 줘갖고서 재우는데요.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게 이미 내성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마취를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마취가 안 돼요. 그래서 수면 마취 했는데 나 술 많이 먹어서 뭐 그 건강검진 하려고 해서 내시경 받으려고 해서 수면 마취를 했는데 믿어주려면 주사를 맞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몸이 보내는 알코올 중독 신호 몇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면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죠. 심각한 중독의 신호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수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수면 사이클이 막 어그러지고 그게 술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손 떨리고 그런 부작 금단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가 지금 알코올에 조종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런 신호가 되는 거죠. 만약에 혼자서 술을 잘 끊을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병원까지 오시지 않아도 되는 아직은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사실은 중독의 어떤 환자,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조절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이게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저희가 책에 쓴 부분이 있는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중독 치료는 약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약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중요합니다라고 써놓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 뇌가 중독에 취약해져 있는 상태고 앞서 이제 질문에 나왔듯이 뇌가 바뀐 거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중독에 이미 취약해져 있는 상태, 심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된 거니까 그때부터는 혼자서 끊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때부터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약물 치료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은 그 상담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한 5분이라도 잠깐만이라도 인사를 나누고 조언을 듣고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중독을 조절해 나가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전문 상담 기관에 찾아가시는 것만으로도 끊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혼자서 끊을 수 있는 걸까요? 상담 받으러 가고 병원에 가는 것이 즐거운 일 내지는 꺼려지지 않는 일이 돼요. 근데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서도 알코올 중독이 치료하기 힘든 뭐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쭉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 힘들겠구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이 혼자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술을 먹고 싶은 게 뭐 그 술에 노예가 되고서 술에 끌려 들어서 먹는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치료가 되고 조금 갈망감이 줄어들고 나면은 이제 먹을까 말까 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누가 먹지 마 하고 딱 말려준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강제로 뭐 붙들어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야 내일이 있잖아 먹지 마 그 한 소리만 들으면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제 갈망감이 싹 줄어들고 안 먹고 살 수가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을 때 먹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순간에서 에라이 뭐 나 오늘 하루 더 먹는 건 어때서 먹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일이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강제로 끊게 옆 사람이 있어서 강제 끊게 해준다는 거가 아니라 옆 사람의 존재만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존재만으로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1인 가구가 한국에서 되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중독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술을 사 먹을 수 있고 담배를 사서 피울 수 있고 이제 한 성인이 된 나이에서 1인 가구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것만 놓고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독이 좀 위험해지고 있는 그런 그 사회문화 환경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책을 쓰게 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이게 꼭 심각한 병이고 뭐 의지가 나약한 문제고 나쁜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왜 중독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카지노와 같은 곳은 돈을 많이 따도 전혀 걱정 안 한다는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돈을 많이
카지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따가더라도 되게 속상한 표현이지만 누군가 또 잃어줄 사람이,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 된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저런 이야기들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확률의 평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평균치에서 벗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 큰 돈을 따더라도 잃는 사람들도 항상 있고, 그렇게 큰 돈을 따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도박에 빠져서 도박으로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는 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이야기고, 뭐 로또 복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은 아니야, 다음 판 한 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제 앞서 딴 경험이 있으니까, 또는 두 번, 세 번 잃었으니까 네 번째 때는 분명히 큰 돈을 딸 게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이상한 확률 계산을 하시게 되는,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서 이제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박 중독도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대로 뇌가 바뀌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게 기능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생각됩니다. 왜냐면 확률 계산을 되게 이상하게 나한테 유리하게 하게 되는 게 이제 도박 중독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 그럼요. 맞아요. 딴 거가 한 번 따본 경험이 힐뽕 맞는 사람들이 주사 한 번 맞았을 때 그 하이라고 확 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똑같거든요. 그거 이제 덫에 걸리는 거예요. 한 번 따면. 저희 책 제목이기도 한 그 도파민이라는 게, 뭔가 내가 어떤 꽂힌 주제,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도박이니까 도박에 꽂힌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연상시키는 거를 이렇게 잠깐 스쳐만 지나가도 확 꽂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책 제목이기도 한 도파민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 뭔가 많이 분비가 돼서 내가 떠올린 어떤 뭔가에 확 꽂히게 되면 이제 그걸 안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도박에 또 계속 빠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중독성이 강한 도박이 따로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빠른 겁니다. 무조건 빠른 겁니다. 숏폼이 중독성이 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액션을 취하고 나서 결과를 얻는, 폰을 딱 열고 나서부터 그 주제에 딱 들어가는 시간이 숏폼이요. 몇십 초로 짧은 것처럼 게임도 내가 베팅을 하고 나서 딸 때까지, 그거 짧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로또는 내가 베팅하고 나서 일주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중독이 안 되죠. 근데 이 룰렛은 몇십 초 걸리죠. 딱 하고서 걸고 나서 결과는 얼마 금방 됩니다. 또 금방 되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번에 잃었어? 좋아, 그럼 다음번에 2배를 걸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한 자리에서 왕창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짧은 시간에 굉장히 여러 번 하는데다가 여러 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비만 치료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살이 많이 찌고 또 살을 빼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특성이라고 해야 될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살도 빨리빨리 빼고 싶고, 돈도 빨리빨리 벌고 싶고, 공부도 빨리빨리 잘하고 싶고, 뭐 생긴 것도 빨리빨리 멋있어지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중독을 좀 부추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빨리 뭔가 어떻게 된다, 게임을 빨리 레벨업을 빨리 할 수 있다, 빨리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보통은 더 중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쥐가 이제 레버를 누르면은 먹이를 주는 훈련시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쥐가 레버 누르면은 밥 나오고, 레버 누르면 밥 나오고 하는데, 레버를 누르고 나서 5분 뒤에 밥이 나오면 쥐가 이거 학습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레버를 누르고서 5초 뒤에 나온다. 그러면 쥐가 레버 누르면 학습을 해요. 도박이 강력한 학습인데, 이런 학습이 일어나려면은 액션과 리설트 사이에 그 시간 관계가 짧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부 중독 책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공부라는 게 보통은 시험을 보고, 시험이라는 것도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이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결과를 딱 내게 되는 건데, 교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내가 액션을 한 다음에 결과를 낼 때까지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수능이라고 치면 10년 이상일 수도 있고,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되게 독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 오래 걸리고 이런 거에 중독이 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되게 독한 사람일 수 있죠. 시험 치기 전에 초치기로 족보 문제만 막 풀어보고 가는 거. 이제 그거가 소위 중독성 공부, 효율적이로 금방 나오는 공부,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이번에 이제 족보라는 용어도 사실 저희끼리만 어떻게 보면 쓰는 용어 같기도 했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족보를 보고 들어가서 이제 공부해서 하는 거에도 좀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족보 중독처럼, 이게 공부를 잘 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냥 전날 빨리 보고 들어가서 빨리 결과를 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배운 것들은 또 금방 다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공부에 중독이 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온 게 중독이 되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또 요새 코인 하는 거 있죠.
코인이 물론 주식 시장도 변동하지만 코인 하루에 수십 %.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값이 큰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중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으로 말아먹고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코인도 말씀하셨으니까 도박 중독의 한 부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도박 중독 한 부류죠. 네, 근데 교수님 말씀에다가 한 가지를 더 얹으면 저는 코인이 진짜 사람을 망가지게 할 수가 있는 거가 큰 돈을 빨리 벌 수 있다 또는 큰 돈을 빨리 잃을 수 있다 이것도 있지만 그 코인 마켓이 24시간 열려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24시간.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호기심에 특히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애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들어가서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자꾸 눈을 떠요. 어떻게 됐나? 내 코인 값이 어떻게 변화를 했나? 이게 24시간 돌아가니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의 코인이 초창기에 엄청 유행했을 때는 진짜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이렇게 옆으로 쓱 보면은 다 코인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제 3자의 입장에서 옆에서 딱 바라보면 사람들이 다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코인만 하고 있는 거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접근 가능하고 빨리빨리 뭔가 달라지고 뭐 손쉽게 누구나 이렇게 어플만 깔면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중독성이 되게 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따봤다는 분은 누구였고 결국 얼마나 잃게 되셨나요? 가장 돈을 많이 잃은 사례도 궁금합니다. 딴 사람이 병원에 왜 옵니까? 딴 사람이 병원에 없고 저는 딴 거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딴 거 물어보는 거 그 환자한테 좋은 기억 치료에 도움이 된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병원에 오게 되는 거는 뭐 저희 병원은 이제 부자들 많이 보는 병원은 아닌데 병원에 오게 되는 거는 이제 억대 정도 날렸을 때 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박도 이게 이제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도박은 되게 이제 몰아서 하는 것 같아요. 도박 중독된 사람에게서 항상 도박장에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몇 달 끊거든요. 몇 달 끊고서 그러니까 한 번 잃은 다음에 몇 달 끊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딱 사는데 그 동안에 전혀 도박과 자유롭게 사는 거가 아니라 다음번을 위한 뭔가를 마련해 놓는 것 같아요. 돈도 빌리고 요새는 또 소액 대출, 그 무담보 대출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있다가 결국 이제 때가 무르익으면은 그때 이제 짠 한번 해갖고서 단기간에 왕창 다 꼬라박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의 패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기간에 왕창 꼬라박는 거는 뭔가 하면은 돈이 더 있으면 더 할 텐데 돈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도박 중독이 더 망하는 거는 그렇게 돈이 없어지면은 회사 돈을 갖다 쓰는 거죠. 회사 돈을 진짜 횡령하겠다는 거가 아니라 나 딱 이번에 한 판만 하면 딸 것 같거든. 그러면은 왕창에 따면은 근데 이번에 따야 되는데 판돈이 없어. 그러니까 회사 돈 잠깐 끌어다가 판돈으로 쓰고서 딱 따면은 그럼 회사 돈 다시 싹 그치려고 그럼 난 이 돈 딸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생각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도박 중독에 빠지면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 위험한 거는 그래서 그걸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은 이게 다른 중독 질환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도박 중독이 되게 무서운 거는 저는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평소에 재미있다라고 느꼈었던 소소한 재미, 즐거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도 하고 친구들이랑 어디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이랑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소소하게 집 앞에서 떡볶이, 라면을 먹고 김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머릿속에 하루 종일 이제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교수님이랑 예를 들어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는 중에도 만약에 제가 도박 중독이라면 머리 쪽에 한쪽으로는 이거 빨리 끝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코인 뭐 사이트라든지 도박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 킬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재미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는 재미있는 게 없어라는 말이 그냥 제가 의뢰드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저는 무서운 말인 것 같거든요. 또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주위 사람들의 관계를 다 버려놓거든요. 되게 다 아는 사람한테 돈을 꿉니다. 거기 이제 못 갚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쟤랑 놀아주겠어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남아나게 돼요. 다 뜯겼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립되고 결국은 이제 나를 반겨주는 것은 도박장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카지노에 가면 돈을 잃는다는 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딸 거라는 그 기대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산해보면은 언젠가 한번 딸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 한번 딸려면 따서 그동안 이러는 걸 다 만회를 하려면은 계속 재고부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따는 이벤트가 벌어지기 전에 다 파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한테 오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만은 그 도박이 돈 버는 거가 돈이 없으면은 또 그래도 이제 거기서 그 도박장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박장이 완전히 자기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서는 다른 사람 심부름 해주고 뭐 개평 따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들도 그러는데 하여튼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저건 아시죠? 그 정선 카지노에 가면 그 중고차 가게들 많은 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가진 차 다 털어놓고 하는 거는 뭐 생활상에 큰 변화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박.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를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때 중독에 조금 취약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사실은 도박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아까 술 구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접근 가능성이 손안에 항상 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능성을 두고 있는 이 아이템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도박을 하는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공부하거나 뭐 여러 가지 성장을 하는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접근 가능성을 너무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중독에 취약하거나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좀 요즘에는 중독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교수님 말씀하신 정선도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도박 사이트나 코인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바일 도박을 해갖고 쏘면 그 모바일로 하는데도 억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하는 게 정말 그 도박을 끊을 생각이 있으면은 스마트폰도 바꾸고 저기 투지폰도 요새 있대요. 그냥 그 인터넷 안 되는 투지폰으로 바꿔서 통화하고 문자만 해라 하고 하는데 참 그래도 쉽지 잘 않죠. 안 따르죠. 네, 쉽지가 않죠. 할 수 있으면 하게 됩니다. 따면은 야 나 땄는데 또 따겠지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생각이 그렇게 잃으면은 잃었으니까 다음번에 따겠지고 따면은 땄으니까 또 따겠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그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서 그런 거가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걸 거예요. 도박 중독도 유전적인 영향이 강할까요? 도박 중독이 다른 중독이랑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뭐 연구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뭐 알코올, 담배, 커피 이런 뭔가 마시거나 먹거나 또는 주사로 해서 이제 마약으로 하거나 이제 어떤 이런 물질 중독을 가장 많이 떠올리긴 하는데 요즘에는 그 도박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들 어떤 행위 중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새로운 그런 개념으로 등장을 해서 이거는 뭔가를 먹거나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하거나 눈으로 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그런 어떤 그 중독 가능성 있는 이제 행위에 대한 어떤 중독 이런 것들이 교수님 말씀대로 아직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회 문화적으로 달라지면서 새롭게 생긴 어떤 중독 행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물질 중독,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거의 어떤 중독과 비슷하게 이제 뇌에 어떤 기능적인 변화가 생기고 심리적으로 자꾸 중독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물질로 된 어떤 중독에 좀 취약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행위로 된 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